40년의 침묵, 낡은 통장에 새겨진 아버지의 고백. 오늘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독했던 한 남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지독했던 냄새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철물점 냄새를 말하겠습니다. 낡은 쇠붙이가 녹슬어가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찌든 땀 냄새. 아버지는 그 냄새를 훈장처럼 몸에 받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냄새를 씻어낼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허탈함. 그리고 평생을 소화제만 들이켜며 병원비 몇만 원에 벌벌 떨던 그 고집이 부른 당연한 결말이라는 냉소였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 줄 몰랐던 구두쇠의 마지막 치고는 꽤 어울리는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밤, 저는 아버지가 40년 동안 숨겨온 가장 비참한 유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꼬박꼬박 채워온 낡고 해진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런 병적인 구두쇠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빛바랜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7살 되던 해 지독한 병마가 엄마를 앗아간 그날 이후로 사진 속의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아버지는 어린 저를 앞에 앉혀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들을 혼자 벌어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내 아이를 굶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시라도 본인마저 잘못되면 이 아이는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아버지를 잠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듯 보였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사랑이나 다정함이 아니라 오직 닥치는 대로 모아둔 숫자뿐이라고 믿으셨던 걸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당신의 몸을 감싸는 것들을 죄악시하기 시작한 것은요. 자식을 위해 모아야 하는 그 신성한 돈을 감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쓸 수 없다는 강박이 평생 아버지를 올감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집의 여름은 늘 숨이 막히는 사우나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선풍기 한 대를 돌리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아들, 선풍기는 회전시키지 마라. 사람 있는 쪽만 쐬면 되지. 왜 벽까지 바람을 주냐? 그것도 다 전기세다.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아버지는 거실 선풍기를 제 쪽으로만 고정해둔 채 본인은 옆에서 부채질 몇 번으로 더위를 사겼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그 짧은 바람조차 아까워하던 남자. 그게 제 기억 속 아버지의 첫 페이지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선풍기를 발로 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전기세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 친구네 집은 에어컨도 하루 종일 튼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찌그러진 선풍기를 다시 펴셨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이 아까웠던 게 아니라 그 바람 한 줌을 사기 위해 아버지가 흘려야 했던 땀방울의 가치가 너무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에 10,000원을 입금하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1996년 8월 14일 1만 원. 에어컨 한 대 못 사주는 못난 애비라 미안하다. 아버지는 물건을 새로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낡은 철물점에는
늘 검정 절연 테이프가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었죠. 작업화가 해져서 앞코가 벌어지면 아버지는 익숙하게 그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찡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풀려나온 테이프가 신발을 칭칭 감을 때마다 제 자존심도 함께 감겨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 신발 좀 버려요. 손님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철물점 주인 신발이 저 모양인데 누가 물건을 믿고 사겠냐고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끈적한 테이프 자국이 남은 신발을 신고 뚝딱거리며 일을 하실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가죽 지갑을 하나 샀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다니시던 노란 고무줄로 칭칭 묶은 너덜너덜한 비닐 지갑이 너무나 꼴 보기 싫었거든요. 이거 비싼 거니까 이제 그 비닐 쪼가리는 버리고 여기다 돈 넣고 다녀요. 알았죠?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허어 웃으며 제 지갑을 만져보셨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고무줄 묶은 비닐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선물한 지갑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박스조차 뜯기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죠. 이럴 거면 내가 뭐 하러 사줘. 쓰지도 않을 거면 그냥 다 환불해버릴 거야. 제 모진 말에 아버지는 그저 아까워서 그렇지 아까워서 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가 화를 내며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서랍 속 지갑 박스를 손으로 쓸어보셨나 봅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발견한 통장에는 그날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3만 원 입금 마이너스 아들 첫 월급. 어릴 적 제게 중국집은 가장 화려한 외식 장소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도망치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외식 날에도 꼭 제 몫의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키셨거든요. 아빠 거는 왜 안 시켜? 나 곱빼기 먹고 싶은데. 아빠는 아까 가게에서 단꼬리 빵을 주고 가서 배가 터질 것 같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 많이 먹어라. 아버지는 그저 앞에 앉아 제가 면을 삼키는 모습만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시선이 어찌나 부담스럽고 창피하던지 저는 일부러 고개를 쳐박고 면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면을 다 먹고 젓가락을 놓으면 아버지는 조용히 사장님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공기밥 하나만 주시오. 그러고는 제가 남긴 짜장 소스에 그 밥을 넣고 슥슥 비비셨습니다. 면 한 가닥 남아있지 않은 그릇 바닥을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 드시는 그 소리.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우리를 거렁뱅이 보듯 쳐다보는 것 같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진짜 궁상맞게 왜 이래? 그냥 한 그릇 더 시키면 되잖아. 제 핀잔에도 아버지는 허어 웃으며 이 소스가 맛있는 건데 버리면 벌 받는다며 끝내 그릇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아버지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날의 통장 내역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2002년 5월 5일 2만 원 입금 마이너스 어린이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또 화나게 만들었던 건 당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는 그 병적인 고집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는 가끔 대화를 나누다 말고 명치를 꽉 부여잡으며 인상을 쓰곤 하셨습니다. 안색이 흑빛이 되어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제가 병원에 가자고 소매를 끌면 아버지는 불에 데인 듯 제 손을 뿌리치셨죠. 아빠, 이거 예사실 아니야. 아프면 제발 병원을 가. 당장 응급실이라도 가자고. 병원 가면 다 돈이다. 그냥 얹힌 거야. 체한 거라고.
소화제 한 알이면 나을 걸 뭐하러 생돈을 써?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아버지는 응급실 검사비 몇십만 원이 아까워. 당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책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구급차 대신 낡은 바느질 통을 꺼내셨죠. 라이터 불로 시커멓게 소독한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찌르고 시커먼 피를 짜내며 가스활명수 한 병의 의지에 밤새 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날카로운 바늘 끝보다 병원비 영수증이 더 무서웠던 걸까요? 당신의 몸 안에서 보내는 그 절박한 신호조차 아버지는 아껴야 할 지출로만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 낡은 철물점이 무거운 셔터를 내리던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쇠사슬 긁히는 소리와 함께 셔터를 내리던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고꾸라지셨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지만 쓰러지시던 그 찰나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손바닥 안에 동전 몇 개를 꽉 쥐고 계셨다고 합니다. 손님이 거스름 돈으로 받은 걸 깜빡하고 두고 간 고작 몇백 원 남짓한 동전들이었습니다. 그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게 아까워 손을 펴지 못한 건지 아니면 그 한 푼조차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건지 당신의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1초까지도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본인의 생명이 아니라 자식에게 남겨줄 단 한 칸의 안식처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통장을 펼쳤을 때 그날의 진실이 적힌 글씨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시던 그 낡은 점퍼만 하염없이 만져댔습니다. 철물점 기름때가 배어 있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던 그 냄새가 이제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유일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랑 꽤 묵직한 돼지 저금통 하나를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 위에 수첩을 툭 올려두더군요. 여보, 이거 사실 아버님이 당신 모르게 나한테 계속 부탁하셨던 것들이에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 알면 난리 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수첩을 펼쳐보니 아내가 그동안 아버님께 따로 받았던 현금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아버님이 명절에 우리 집에 오거나 아니면 제가 지방 내려갈 때마다 저 몰래 아내를 조용히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셨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자기 아버님 닮아서 고집만 세고 미련해가지고 힘들어도 절대 힘들단 소리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좀 잘 챙겨주라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손주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자기 고기라도 좀 구워 먹이라고요. 아내는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차마 생활비로 쓸 수가 없었답니다. 밖에서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벌벌 떨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남긴 소스에 밥 비벼 드시던 분이 며느리 앞에서는 우리 아들 잘 챙겨달라면서 그 돈을 주셨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서 아내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따로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한테 구두쇠라고 화낼 때마다 아버님 나중에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셨어. 아들이 나 미운 거 아는데 그래도 본인이 아껴야 나중에 당신 정말 힘들 때 자기가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고. 당신이 아버님 속도 모르고 그렇게 모진 말 뱉을 때마다
아버님은 뒤에서 당신 걱정만 하셨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일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식한테 외면당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오로지 제 미래였다니요. 저는 아내가 모아둔 그 묵직한 저금통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돈 뭉치는 아버지가 철물점에서 낡은 못을 팔고 녹슨 파이프를 자르며 번 피땀 어린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차갑고 인색한 사람이라고만 믿어왔던 제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에 들린 그 낡은 봉지들을 바라보며 제가 그동안 아버지 가슴에 박아 넣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차마 그 저금통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깎아내고 계셨는데 저는 그게 아버지가 그냥 돈에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무너져 내리던 저는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그 낡은 통장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대충 넘겼던 그 누런 종이 뭉치가 이제는 아버지의 살점처럼 느껴져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통장은 종이가 누렇게 변하다 못해 바스러질 것 같았고 통장 모서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때가 묻어 까맣게 절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1986년 어느 날 찍힌 10,000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투박한 네 글자였습니다. 1986년 3월 2일 초등 입학 1만원. 그 날짜와 금액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며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0년대 중반, 10,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죠. 다른 애들은 다 메이커 가방 메고 입학할 때 저만 시장 바닥에서 한 촌스러운 가방을 메고 투덜거렸던 그날이요. 아버지는 그날 아들 가방 하나 좋은 거 못 사준 게 한이 되어 당신의 점심값을 아끼고 아껴 그 10,000원을 통장에 넣으셨던 겁니다. 그 10,000원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그 미안한 표정이 이제야 보여서 저는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혀왔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90년대 초반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1992년 3월 2일 중학 입학 15,000원, 1995년 3월 2일 고교 입학 2만원. 금액은 물가 따라 조금씩 올랐지만 여전히 10,000원, 20,000원씩 쫌쫌따리 모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춘 기랍시고 아버지한테 구질구질하다고 대들고 철물점 앞은 지나가지도 않던 그 시절에도 아버지는 이 통장에 당신의 하루를 깎아넣고 계셨습니다. 입학식 날짜에 맞춰 어김없이 찍혀있는 그 숫자들을 보는데 제가 아버지 가슴에 박았던 못들이 하나하나 제 심장으로 되돌아와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장의 기록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 처절해졌습니다. 1998년 3월 2일 대학 입학 10만원.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도 문 닫기 직전이라며 매일 밤 한숨 쉬시던 그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와중에도 어디서 구했는지 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제 입학식 날에 맞춰 입금하셨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들은 등록금 다 내주는데 왜 난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하냐며 원망만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도 이 10만원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차가운 철물점 바닥에서 버티셨을까요? 기록은 제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아들 첫 월급 5만원.
2006년 5월 20일 아들 생일 3만 원. 2010년 10월 10일 결혼기념 5만 원. 제가 첫 월급 탔다고 사들인 내복이 아까워. 입지도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시더니 아버지는 그 내복값보다 더 큰 돈을 다시 제 통장에 넣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아버지는 당신의 몫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손주 100일 이사기념 같은 짧은 메모를 남기며 푼돈을 모으고 또 모으셨습니다. 그 짧고 투박한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흐려져서 더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제 이름을 적지는 않으셨지만 오로지 저라는 존재 하나만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이 통장 안에 구겨 넣고 계셨습니다. 위장이 헐고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이 통장에 찍히는 그 작은 숫자들을 보며 고통을 이겨내셨을 겁니다. 아버지,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다 뭐라고. 본인 몸까지 다 망가뜨려 가며 이러고 살았어.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파묻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신발을 테이프로 칭칭 감을 때 부끄럽다고 고개를 돌렸던 제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아버지가 소화제만 마시며 고통을 참을 때 미련하다고 화를 냈던 제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낡은 통장 속의 투박한 메모들은 그가 40년 내내 저를 향해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이라며 비난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텅 빈 집안에 제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돈 뭉치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온 밤, 아버지가 남긴 그 누런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아니 사실은 전할 생각조차 못했던 제 진심을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선 잘 계시나요? 거긴 여기보다 좀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까워하시던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거기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쐬고 계시죠? 거기서는 제발 그 지독한 절연 테이프 좀 내려놓으세요. 신발 해지면 그냥 새 거 사서 신고, 옷 구멍 나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제발 짜장면 소스에 밥 비벼 드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제가 사들인 그 가죽 지갑에 새 돈 빳빳하게 채워서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거, 아버지가 입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려워서 돌아가신 뒤에야 이렇게 통장을 붙잡고 목 놓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제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제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어 태어날게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다 아끼고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만 드릴게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지지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져 글자가 번져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통장에 짧게 남겼던 그 무거운 사랑에 비하면 제 이 몇 줄의 편지는 너무나 가볍고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편지를 적고 나니 거실 한편에서 곤히 잠든 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제 품에서 재롱을 부리는 어린 아들, 고르게 숨을 내쉬며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문득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목숨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들이 사달라는 장난감을 선뜻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을 때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낡은 통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위장이 헐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식의 앞날을 위해 푼돈을 모으던 그 숭고한 희생을 이기적인 제가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을지 자꾸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건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가르침이었다는 걸요.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투박한 손마디에 밴 기름때와 자식을 위해 기꺼이 굶주림을 택하는 그 인내 속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처럼 제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깊은 아버지가 되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남은 아버지의 40년 기록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지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투박한 사랑의 흔적들을 궁상이나 고집으로 치부하며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중에 저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 전에 오늘 밤엔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꼭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고생하셨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기다려온 유일한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회색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먹먹한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